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세진병원의 최상층 VIP 병동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처럼 고요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과 벽면은 차가운 공기를 내뿜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조차 이 방 안의 무거운 정막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넓고 삭막한 공간의 중심에는 온갖 최첨단 의료 장비들에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세진그룹의 회장 강민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보조 의자에 앉아 쏟아지는 졸음을 쫓으며 태블릿 PC의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아내 서윤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서류를 검토하는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윤희는 뻣뻣하게 굳은 목을 천천히 돌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혁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 그룹의 회장 대행직을 수행하며 무너져가던 회사를 필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채권단은 매일같이 들이닥쳐 상환을 독촉했고,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이사들은 그녀의 작은 실수 하나라도 잡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모든 공격을 홀로 받아내며 철의 여인이라 불리게 되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남편이 눈을 뜨고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평범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규칙적으로 반복되던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 패턴이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집중하던 윤희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본능적인 감각이 그녀를 침대맡으로 이끌었습니다. 침대 시트 위로 힘없이 놓여있던 민혁의 손가락이 마치 보이지 않는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죽였고, 곧이어 민혁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료진조차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던 긴 절망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호출벨을 누르며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민혁의 눈이 천천히 떠지자 초점을 잃고 방황하던 동공이 점차 안정을 찾으며 천장의 밝은 조명을 마주했습니다. 윤희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남편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민혁 씨, 저 알아보겠어요. 제가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자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민혁의 시선은 그녀가 기대했던 따뜻한 재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보듯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눈빛에는 반가움 대신 알 수 없는 혼란과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그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윤희는 황급히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물을 찾거나 몸의 통증을 호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처음 내뱉은 단어는 윤희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야. 그 짧은 이름 한마디가 따뜻했던 병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라는 이름은 민혁이 윤희와 결혼하기 전 뜨겁게 사랑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비운의 첫사랑, 한지수를 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희가 그토록 헌신하며 지켜온 시간들이 무색하게도 남편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존재는 아내가 아닌 과거의 연인이었습니다. 곧이어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이닥쳐 민혁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하며 병실은 급격히 분주해졌습니다. 윤희는 의료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벽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혁은 의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시 한번 한지수를 찾았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지수는 어디 있어? 당장 불러와. 그의 목소리는 3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이 서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난처한 표정으로
윤희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룹의 총수로서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윤희였지만 정작 남편이 깨어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는 철저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도망치듯 병실 밖으로 나와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지나가는 병원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사회 안팎의 적으로부터 남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피를 말리는 전쟁을 치렀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모두 바쳐 그가 돌아올 자리인 세진 그룹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남편이 찾는 것은 그 거대한 성과나 헌신적인 아내가 아니라 과거의 추억 속에 사는 여자라는 사실이 윤희의 가슴을 예리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고요한 복도의 정적을 깨며 다가왔습니다. 세련된 명품 원피스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나타난 여자는 바로 한지수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몰래 만남을 지속해왔던 내연녀이자 민혁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는 민혁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윤희와 달리 지수는 마치 파티에라도 가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윤희를 마주한 지수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묘한 승리감과 경멸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흔들리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병실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환자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지수는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윤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법적인 아내는 당신일지 몰라도 지금 민혁 씨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저라는 걸 인정하셔야죠. 민혁 씨가 눈 뜨자마자 누구를 찾았는지 벌써 잊으셨나요? 지수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더 잔인하게 윤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윤희가 아무리 법적인 권리를 주장해도 남편의 마음이 향하는 곳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병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혁의 고함 소리가 다시 한번 새어나왔습니다. 밖에 지수가 와 있는 거 아니냐며 당장 들여보내라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난처해진 수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와 윤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셔서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말에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옆으로 비켜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치정극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권력 다툼의 서막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지수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민혁의 표정은 거짓말처럼 온화하게 풀어졌습니다. 그는 달려온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안도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너구나.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민혁의 목소리에는 윤희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희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살려낸 아내에게는 차가운 경멸의 시선을 던지면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던 여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머릿속을 명징하게 만들며 이성이 감정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지켜온 것이 사랑이 아니라 허상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민혁은 윤희가 회사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복도 끝에 있는 창가로 걸어가 어두운 서울의 밤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치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내로서의 미련을 버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감상적인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적으로 돌아선다면 그녀 역시 순종적인 아내가 아닌 냉철한 경영자로서 그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윤희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님, 내일 예정된 긴급 임원 회의의 안건을 전면 수정하세요. 그리고 강민혁 회장의 주치의에게 내일 아침 정밀 검사 결과를 제게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조치하세요. 그녀의 지시는 망설임 없이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희는 다시 한번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는 민혁과 지수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민혁은 자신이 왕자로 돌아왔다고 착각할 것이고 지수는 왕의 옆자리를 차지했다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세진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강민혁이 아니라 바로 서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워올린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 바람막이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불길로 그들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윤희는 병원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그녀의 뜨거운 분노를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댁으로 모실까요? 윤희는 창밖을 응시하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민혁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 아니라 그녀가 견뎌내야 했던 고독의 감옥이었습니다. 아니요, 회사로 가세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건조하고 명확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윤희는 태블릿 PC를 다시 켜고 업무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세진그룹 본사 집무실에 도착한 윤희는 불 꺼진 사무실의 조명을 하나씩 켰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민혁이 쓰러지기 전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의 실패 보고서와 그녀가 새롭게 추진해 성공시킨 신사업의 성과 보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민혁의 실패 보고서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민혁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그녀를 공격해 올 때 이 서류들은 그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잠재적인 경쟁자를 상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윤희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병원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혁이 퇴원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그를 부추기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윤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견고하게 구축된 윤희의 성벽을 쉽게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넥타이를 고쳐매듯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환영해요, 강민혁 회장님. 하지만 당신이 알던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민혁이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지 않는 윤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깨어났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니 회사를 핑계로 밖으로 나돌았던 게 분명해. 지수는 그런 민혁의 어깨를 감싸며 교묘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언니가 너무 변한 것 같아요. 당신이 없는 동안 회사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민혁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감히 내 회사를 넘보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일 당장 회사로 출근해서 모든 걸 바로잡겠어.
민혁과 지수의 대화는 윤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권력의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윤희는 책상 위에 놓인 이사회의 명단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민혁에게 충성하는 늙은 이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윤희의 실용적인 경영 철학을 지지하는 젊은 세력들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이 과거의 권위만 믿고 그들을 억누르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붉은색 펜을 들어 민혁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사들의 이름 위에 조용히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편이 깨어남으로써 그녀의 헌신적인 아내 역할은 끝이 났지만 세진 그룹을 이끄는 실질적인 지배자로서의 역할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윤희는 비서실장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하세요. 강민혁 회장의 의식 회복과 경영 일선 복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그것은 민혁을 환영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를 대중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만들 윤희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강민혁 회장의 퇴원은 마치 개선 장군의 귀환처럼 요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병원 정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민혁은 휠체어 대신 두 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습니다. 비록 다리는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남자의 자존심과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옆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아내 서윤이 대신 화사한 미소를 띤 한지수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뒤에서 수행비서들과 함께 묵묵히 걸으며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지운 채 그들의 뒷모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민혁과 지수였고 윤희에게는 마이크조차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혁이 의도한 완벽한 무시이자 윤희의 존재를 대중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는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고용인들이 현관의 도열의 주인을 맞이했지만 민혁은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집안의 인테리어가 바뀐 것을 트집 잡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집구석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군. 주인이 없다고 내 취향까지 싹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바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겁에 질린 가정부는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실 그 인테리어는 민혁이 사고를 당하기 전 낡고 우중충하다며 바꾸라고 지시했던 것이었지만 기억의 오류인지 아니면 그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것인지 그는 막무가내로 윤희를 몰아세웠습니다. 윤희는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가정부에게 눈짓을 보내 자리를 피하게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지수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저택에 머물렀고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주방 직원들에게 민혁의 식단을 멋대로 지시하고 윤희가 아끼던 찻잔 세트를 꺼내 차를 마시며 거실을 활보했습니다. 윤희가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지수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비아냥거렸습니다. 언니는 참 눈치도 없어요. 오빠가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잖아요. 좀 웃으면서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돼요. 지수의 말에는 묘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네 놀이터인 줄 아나 본데 선 넘지 마. 환자 보호자로서의 배려는 여기까지니까. 하지만 지수는 콧방귀를 뀌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민혁의 재활 훈련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고
무엇보다 윤희에게 회사를 맡겨두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독하게 운동에 매진하던 민혁은 틈만 나면 윤희를 불러 회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닥달했습니다. 윤희가 가져온 결제 서류들을 훑어보던 민혁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무슨 보고서가 이렇게 복잡해? 내가 알던 방식이랑 완전히 다르잖아.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작성한 거야. 그는 3년 동안 급변한 경영 환경과 디지털화된 보고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대신 윤희가 자신을 따돌리기 위해 술수를 쓴다고 의심했습니다. 윤희는 바닥에 흩어지는 서류들을 묵묵히 주워 담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했고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윤희의 논리적인 설명은 민혁의 열등감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윤희의 말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느꼈고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건방지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내가 회장이야. 네가 한 짓들은 전부 내 승인 없이는 무효라고 알았어. 당장 옛날 방식으로 다시 작성해와. 윤희는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였고 지금은 그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며 그의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수는 민혁의 침실로 들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수는 민혁의 귀에 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오빠 윤희 언니가 오빠 없는 동안 임원들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갈아치웠대요. 오빠가 복귀해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작정한 게 분명해요. 민혁은 지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분개했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서 핑계대는 꼴이 수상했어. 감히 내 회사를 집어삼키려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되지. 윤희는 복도를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유능하고 냉철했던 사업가였던 남편이 이제는 한낱 간신의 새치혀에 놀아나는 판단력 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혁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회사에 나오지 마. 집에서 내 내조나 해 3년 동안 바깥바람 쐬고 다녔으면 이제 본분으로 돌아와야지. 그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윤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윤희는 밥을 먹다 말고 민혁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손을 떼면 회사에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주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윤희의 반박에 민혁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회사가 당신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당신은 그냥 내 대리인이었을 뿐이야. 주인이 돌아왔으니 대리인은 빠지는 게 순리지 안 그래. 옆에 앉아있던 지수가 거들며 얄밉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오빠 건강 챙기는 게 아내의 도리죠. 회사는 오빠가 알아서 잘할 텐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윤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인 민혁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설 때 그녀의 눈빛은 결코 물러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오르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예고 없이 본사를 방문할 겁니다. 각 부서장들에게 미리 언지를 주고 동요하지 않도록 단속하세요. 그리고 보안팀에게 지시해서 회장님 동선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하세요. 윤희는 민혁이 단순히 집에서 호통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회사에 나와 무력을 행사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혁은 지수와 함께 세진그룹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나타난 그의 등장에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민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앞을 지키고 있던 윤희의 비서 김 실장이 정중하게 그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부회장님께서 화상회의 중이십니다. 잠시만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은 윤희가 발탁한 인재로 지난 3년 동안 윤희의 손발이 되어준 가장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앞을 막아선 김 실장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내 앞을 막아 내가 누군지 몰라 비켜. 민혁이 고함을 쳤지만 김 실장은 물러서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중요한 국제회의라 방해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김 실장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비틀거렸지만 민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시키더냐,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개처럼 짖어 당장 꺼져. 너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경악하며 그 장면을 목격했고 순식간에 사무실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김 실장의 옷매무새와 씩씩거리는 민혁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회사 로비에서 폭력을 행사하시다니요.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희의 낮은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혁은 윤희를 보자 더욱 기세등등해져 소리쳤습니다.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회장인 나를 문전박대해. 이 자식 당장 잘라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라고. 지수는 옆에서 민혁의 팔을 잡고 말리는 척하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언니 직원이 회장님을 못 알아보고 무례하게 굴면 징계하는 게 당연하죠. 오빠 혈압 오르시겠어요. 윤희는 김 실장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모욕감에 붉어진 그의 얼굴을 보며 윤희는 깊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실장은 제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해고는 부당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회장이야. 내 말이 곧 법이고 절차야. 내 말 안 들을 거면 너도 같이 나가. 민혁의 억지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임원들과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민혁은 존경스러운 리더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폭군일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기서 민혁과 맞서 싸우는 것은 진흙탕 싸움이 될 뿐이고 직원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줄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전략적인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김 실장은 대기 발령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 윤희의 말에 민혁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어디서 감히 기어올라. 그는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회장실로 들어갔고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김 실장과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김 실장을 조용히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김 실장에게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미안해요. 김 실장 나 때문에 험한 꼴을 당했네요. 김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회장님 상태가 저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가 걱정입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해고는 아닐 거예요. 당분간 유급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세요. 공식적으로는 대기 발령이지만 월급은 그대로 지급될 겁니다. 그리고 부탁할 게 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
김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자료들 외부에서 조용히 검토해 주세요. 회장님이 진행하려고 하는 과거 프로젝트들의 리스크 분석 자료예요. 내부에서는 보안 때문에 작업하기 힘드니 밖에서 도와주세요. 이건 김 실장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 실장은 윤희의 의중을 파악하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허점을 찾아내겠습니다. 윤희는 그를 통해 민혁이 저지를 실수를 미리 방어하고 역으로 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민혁에게 굴복하여 수족을 잘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안전한 곳에 자신의 장수를 숨겨둔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기분이 좋은지 지수와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윤희에게 거만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바치 회사가 누구 것인지 이제 좀 실감이 나나. 김 실장 그 녀석 자르는 걸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앞으로 내 말에 토달면 당신 측근들 하나씩 다 잘라버릴 테니까. 민혁은 공포정치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과일을 깎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빠가 카리스마가 넘치더라고요. 직원들이 벌벌 떠는 거 봤어요? 역시 남자는 그래야죠. 윤희는 들고 있던 책을 덮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민혁이 보여준 주태는 회사 게시판과 블라인드 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여론을 잠재우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민혁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질수록 그녀가 나중에 그를 끌어내릴 명분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윤희는 짧게 인사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윤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은 무표정했지만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민혁은 자신의 가장 큰 우군이 될 수도 있었던 직원들을 적으로 돌렸고 유능한 참모를 쫓아냄으로써 스스로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윤희가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격이었습니다. 윤희는 침대맡에 놓인 결혼 사진을 엎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과거의 민혁은 이제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욕망과 아집으로 뭉친 괴물뿐이었고 그 괴물을 처단하는 것은 한때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내인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윤희는 노트북을 켜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회장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에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지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제목은 세진그룹의 미래와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혁이 잠든 사이 윤희는 밤을 새워가며 그가 서 있는 기반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 후의 전조처럼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고 이제는 그 폭풍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민혁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윤희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지수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윤희는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전대로 진행하세요. 회장님이 결제하려는 문서들 그대로 통과시키세요. 단 모든 책임 소재는 회장님 본인에게 있다는 각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고요. 미끼는 던져졌고 물고기가 그것을 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하루도 회사에서 벌어질 한편의 코미디 같은 비극을
조용히 관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민혁은 남편이 아닌 제거해야 할 리스크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세진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민혁 회장의 공식적인 복귀를 알리는 첫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고, 거대한 원목 테이블 상석에는 민혁이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뒤편에는 한지수가 마치 비서실장이라도 된 듯 다이어리를 들고 서 있었는데, 이는 회사의 공식적인 직제표에도 없는 파격적이고 무례한 처사였습니다. 참석한 임원들은 민혁의 눈치를 살피며 마른 침을 삼켰고, 윤희는 민혁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윤희와 임원들이 치열하게 분석하고 수립한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쓰레기 취급하며 회의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은 보고서를 거칠게 밀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자네들이 지난 3년 동안 머리 싸매고 만든 전략인가? 고작 친환경 에너지니 스마트 물륜이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뿐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조소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획본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습니다. 회장님, 현재 글로벌 시장 트렌드는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이미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본부장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을 잘았습니다. 투자자들 평가가 밥 먹여주나 기업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을 만들어야지. 뜬구름 잡는 소리로 주가만 띄우려는 수작질 그만둬. 그는 자신이 부재했던 시간 동안 변해버린 시장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민혁의 독단적인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와 논쟁을 벌여봤자 득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현재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고, 윤희가 반대할수록 더욱 엇나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회의실의 스크린을 가리키며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하지만 시대착오적인 대규모 리조트 건설 계획과 골프장 인수 사업안이 나타났습니다. 세진 레저 타운 건립.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룹의 차세대 먹거리야. 내가 쓰러지기 전부터 구상했던 거지. 부동산만큼 확실한 자산은 없어. 그것은 이미 5년 전 수익성 악화로 폐기되었던 낡은 기획안이었습니다. 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과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리조트 사업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무이사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현재 그룹의 유동성 자금이 넉넉지 않습니다.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기에는 금리 부담이 너무 큽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그러자 민혁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자네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건가? 자금이 없으면 만들면 될 것 아니야. 서 부회장이 쓸데없는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돈만 회수해도 충분해. 당장 친환경 사업부 정리하고 그 예산 전부 리조트 사업으로 돌려. 그것은 윤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키워온 미래, 성장 동력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가 나서서 이 무모한 결정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과 눈을 맞췄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지수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이 정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친환경 사업부의 예산을 동결하고 리조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윤희의 발언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를 이끌던 그녀가 회장의 억지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윤희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윤희가 순순히 꼬리를 내리자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역시 여자는 남편 말을 따라야 집안이든 회사든 편안한 법이야. 그는 자신이 윤희를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믿었고 자신의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동안 민혁은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봤지 지수야. 저들이 꼼짝 못하는 거 내가 없으니까 기고만장했던 것들이 주인이 오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잖아. 지수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빠 정말 멋졌어요. 특히 서부 회장 표정 봤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던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집무실로 돌아온 윤희는 문을 잠그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곧이어 인터폰이 울리며 재무이사와 기획본부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울분을 토했습니다. 부회장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그 리조트 사업은 회사를 말아먹을 게 뻔합니다. 지금이라도 막으셔야 합니다. 윤희는 그들을 소파에 앉히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반대하면 할수록 오기로 더 무리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차라리 원하는 대로 하게 두세요. 실패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뼈아픈 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윤희는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독단적으로 지시한 사항들, 그리고 여러분이 경고했던 리스크에 대한 발언들까지 모두 증거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리조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결제 서류에는 반드시 회장 정결이라는 도장을 받으세요. 실무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임원들은 그제야 윤희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민혁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며 그가 저지른 실수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뼈를 내어주고 살을 취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민혁의 집무실에서 은밀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춘 그녀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 그쪽에서 준비해둔 페이퍼 컴퍼니 쪽으로 자금 돌릴 준비해. 리조트 부지 매입금 명목으로 부풀려서 청구하면 민혁 씨는 의심 없이 결제할 거야. 전화를 끊은 지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민혁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훌륭한 숙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혁이 리조트 사업이라는 허상에 취해 있는 동안 지수는 그 뒷구멍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지수가 소개한 투자 자문가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유창한 언변을 구사하는 최 대표라는 남자는 사실 지수와 한통 속인 사기 전과범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화려한 조감도와 조작된 수익률 분석표를 민혁 앞에 펼쳐놓으며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이 땅은 지금 사두면 3년 안에 5배는 뜁니다. 정부 개발 계획 정보까지 제가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안목을 칭찬하는 최 대표의 말에 넘어가 제대로 된 실사도 거치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수가 바람을 잡았습니다. 오빠 최 대표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제 지인들도 이분 덕에 큰돈 벌었어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 시각 윤희는 외부의 한적한 카페에서 대기 발령 중인 김 실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다소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희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부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한지수의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예상대로 깨끗하지 않더군요. 최근 그녀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에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혁 회장님께 접근한 최 대표라는 작자, 과거의 기획, 부동산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아내는 내치고 사기꾼들에게 둘러싸여 회사의 곳간을 활짝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김 실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 자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겁니다. 지금 당장은 덮어두세요. 민혁 회장이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입금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김 실장은 우려 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그렇게 되면 회사 손실이 너무 큽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윤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 손실은 제가 개인 자산으로라도 메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기회에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겁니다. 민혁 회장의 무능과 부패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다시는 경영권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회사 내부 분위기는 급속도로 흉흉해졌습니다. 멀쩡하던 알짜배기 사업부가 해체되고 정체불명의 리조트 사업팀이 신설되면서 직원들의 동요가 심각했습니다. 블라인드 앱에는 회장이 돌아오더니 회사가 거꾸로 간다. 내연녀가 비선 실세다라는 글들이 넘쳐났지만 민혁은 이를 직원들의 기강 회의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보안팀을 시켜 글을 쓴 직원을 색출하라고 지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은 하나둘씩 이직을 준비했고 회사의 경쟁력은 눈에 띄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밤마다 홀로 사무실에 남아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플랜 B를 구상했습니다. 민혁은 리조트 사업 기공식 날짜를 잡고 대대적인 홍보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홍보팀장은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아직 부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민혁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기자들 다 불러 모으고 정재계 인사들 초청장 돌려. 이번 기공식은 내 복귀를 알리는 화려한 쇼가 되어야 해. 지수는 옆에서 드레스 코드를 운운하며 파티 준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들에게 회사의 자금은 자신들의 놀이 비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공식 전날 밤 윤희는 민혁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다소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최 대표만 믿네. 내일 기공식 끝나면 잔금 바로 입금시킬 테니 걱정 말게. 윤희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민혁은 끝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금하려는 잔금은 회사의 비상 경영 자금으로 윤희가 만약을 위해 비축해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민혁은 그것마저 손을 대어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금고 속에 보관해 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아직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세진그룹 본사 로비와 행사장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민혁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지수와 팔짱을 낀 채 행사장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민혁은 거만한 포즈를 취하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번 리조트 사업은 세진그룹의 제2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저 강민혁의 탁월한 안목을 믿으십시오. 그의 옆에서 지수는 마치 영부인이라도 된 듯 우아한 척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엄숙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하고 민혁이 기공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행사장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주식시장 현황판이 떴습니다. 세진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장내는 술렁거렸고 기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저게 뭐야, 당장 화면 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에 대한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윤희는 투자자들에게 현재 경영진의 리스크를 솔직하게 알렸고 현명한 투자자들은 배가 침몰하기 전에 탈출을 시작한 것입니다. 민혁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서실장을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주가 방어 안 하고 뭐 했어? 비서실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리조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증권가에 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자금 조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혁은 분노에 차 윤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짓이지, 네가 정보를 흘린 거야. 그렇지. 윤희는 천천히 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이것이 회장님의 경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입니다. 지수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슬그머니 민혁의 팔에서 손을 뺐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했고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믿었던 지수마저 자신을 외면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략이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그는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그들의 관심은 추락하는 주가와 경영권 분쟁의 냄새를 맡고 윤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조용히 행사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그 뒤로 민혁의 고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술에 취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있는 기물들을 때려 부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윤이 나와 당장 나와서 무릎 꿇고 빌어. 하지만 윤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짐을 챙겨 별채로 거처를 옮긴 뒤였습니다. 민혁은 텅 빈 거실에서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안내 메시지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민혁은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별채의 서재에서 모니터를 통해 본체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괴로워하는 민혁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에 동정심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김 실장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수와 최 대표가 빼돌린 자금 내역, 그리고 민혁이 결제한 불법적인 계약서들, 이 모든 것이 내일 아침 검찰의 익명으로 제보될 예정이었습니다. 윤희는 펜을 들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남편을 구하는 아내가 아니라 회사를 구하는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을 굳힌 그녀의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었고 윤희는 다가올 새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북동 저택의 거실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윤희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은 지난밤의 폭음으로 인해 푸석했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서류 봉투를 윤희 쪽으로 밀어던지듯 건넸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더 이상 너 같은 재수없는 여자가 내 옆에 있는 꼴 못 보겠으니까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내 병원비로 쓴 돈만 해도 네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액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비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천천히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협의 이혼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 포기 각서와 친권 포기 등 그녀에게 불리한 조항들만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윤희가 빈손으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윤희가 지난 3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대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녀를 그저 돈만 축내는 기생충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혁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 정도로 바닥이었나요? 회사를 살린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커녕 빈손으로 내쫓으려 하다니 당신이란 사람 참 불쌍하네요. 그녀의 담담한 어조는 민혁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는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내 회사는 내가 지켰어. 너는 그냥 내 자리를 데우고 있었던 것뿐이야. 당장 도장 찍고 나가. 그때 2층 계단에서 한지수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짐짓 놀란 척하며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 오빠 아침부터 왜 이렇게 화를 내요? 혈압 오르겠어요. 언니도 참 그래요. 오빠가 원하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 주지.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지수는 민혁의 팔을 감싸 안으며 교태를 부렸고 민혁은 그런 지수를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민혁은 지수의 손을 잡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봤지? 나한테는 지수뿐이야. 지수는 너처럼 나를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아. 곧 언론에 발표할 거야. 너랑 이혼하고 지수랑 재혼한다고 내 이미지를 쇄신하려면 새 출발이 필요해. 그는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고 조강지처를 벌이는 것을 마치 정당한 경영 전략인 양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도장을 꺼내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찍었습니다. 민혁과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희가 울며 불며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들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민혁 앞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확신에 찬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윤희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혁이 무슨 헛소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탐해던 아내라는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윤희는 곧장 서울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그곳의 밀실에는 세진 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사회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의 주가 폭락 사태와 민혁의 기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윤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좌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상석에 서서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저를 믿고 지난 3년간 회사의 성장을 지켜봐 주셨습니다. 지금 강민혁 회장의 독단으로 인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안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실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민혁이 추진 중인 리조트 사업의 허구성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 그리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지수와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의심스러운 자금 내역이 공개되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곧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주십시오. 제가 회사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윤희의 단호한 호소에 주주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혁과의 의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었고 현재 민혁은 명백한 리스크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 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 부회장님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강민혁 회장의 리스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서 부회장님을 지지하겠습니다. 그의 발언을 시작으로 다른 주주들도 하나 둘씩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철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 안건은 강민혁 회장의 해임안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윤희는 회사 밖에서 강력한 그림자 동맹을 구축했고 민혁을 고립시킬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한편 회사에 출근한 민혁은 윤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더욱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무팀장을 불러 당장 리조트 부지 매입 잔금을 집행하라고 닥달했습니다. 재무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이사회에 정식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고가 부족해서 핵심 자산을 매각해야만 가능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민혁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회장이야. 내가 승인하면 그게 곧 이사회 결정이야. 당장 알짜배기 계열사 하나 팔아서라도 자금 마련해 내일 아침까지 입금 안 되면 자네부터 해고할 줄 알아. 이성은 사라지고 아집만 남은 민혁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혁의 집무실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최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될 거야. 준비하고 있어. 돈 들어오는 대로 바로 세탁해서 해외 계좌로 쏴. 지수는 민혁이 회사를 말아먹든 말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한탕 크게 챙겨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이 재무팀장을 내보내고 씩씩거리며 자리로 돌아오자 지수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주무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너무 멋있어요. 역시 오빠 결단력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깟 이사회 늙은이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오빠가 주인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녀의 달콤한 독설은 민혁의 눈과 귀를 더욱 멀게 만들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김 실장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결국 계열사 매각을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급매물로 나올 예정이고 매수자는 이미 최 대표 측과 연결된 사모펀드로 확인되었습니다. 헐값에 넘기려는 속셈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윤희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막지 마세요. 그대로 진행하게 두세요. 단 매각 계약서와 자금이체 내역, 그리고 민혁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결제 서류 원본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그것이 그를 법정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윤희는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더 큰 암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혁은 기자들을 불러 모아 깜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윤희와의 이혼 사실을 공식화하고 곧이어 한지수와의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내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가정 불화가 있었고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반려자와 함께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의 거짓말에 플래시가 터졌지만 기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민혁의 불륜과
경영 무능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댓글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세진 그룹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전 국민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텅 빈 본사에 복도를 걸어 회장실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민혁과 지수의 웃음소리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결혼 반지를 천천히 뺐습니다. 3년 전 민혁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녀가 눈물로 지켰던 약속과 맹세들이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회장실 문 앞 화분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흙 속에 파묻힌 반지는 마치 죽어버린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주총회 소집 공고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세진 그룹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윤희는 다시 차에 올라타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진 그룹의 사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유리창마다 불이 켜져 야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윤희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기사님 검찰청으로 갑시다. 그녀의 지시에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묵묵히 핸들을 꺾었습니다. 윤희의 옆자리에는 민혁과 지수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가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빛의 심판대 위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심의 네온 사이는 화려하게 빛났지만 민혁의 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지수와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사라졌으니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이 자신의 몰락을 비추는 마지막 태양이 될 것임을. 지수 또한 불안한 눈빛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두 사람의 동상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윤희가 던진 주사위는 멈췄고 이제 남은 것은 파멸의 카운트다운 뿐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는 더 로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세진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는 축하 연회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리며 행사장을 비췄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인사들이 모여들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중심에는 턱시도를 입은 강민혁 회장과 순백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리조트 사업의 부지 매입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지수는 자신의 계좌로 흘러들어 올 막대한 자금을 생각하며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가식적인 찬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붉게 상기된 얼굴로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진 그룹이 과거의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좌중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보다는 권력에 대한 아부와 눈치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참석자들은 이미 증권가에 퍼진 세진 그룹의 위기설을 알고 있었고 민혁의 무모한 투자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귀에는 달콤한 아첨 소리만 들릴 뿐 비판적인 목소리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던 유능한 아내를 내치고 그 자리를 탐욕스러운 내연녀로 채운 것을 스스로의 과감한 결단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혁의 팔짱을 끼고 호스티스처럼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신이 이 구역의 여왕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핸드백 속에 숨겨둔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최 대표로부터
입금 완료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민혁이 회사 자금을 털어 입금한 부지 매입 대금은 곧 최 대표가 만든 유령 회사를 거쳐 지수의 해외 비밀 계좌로 세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민혁이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라 거액을 안겨줄 호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윤희를 비웃었습니다. 미련하게 일만 하다가 쫓겨난 여자와 달리 자신은 남자의 욕망을 이용해 손쉽게 불을 거머쥐었다는 우월감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도열했습니다.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벨벳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단지 존재감 하나만으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3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카리스마는 여전했고 그녀의 등장은 마치 파티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그리고 우아한 발걸음으로 민혁과 지수가 서 있는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서늘한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민혁은 윤희의 등장에 당황하여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그것도 이혼 도장을 찍고 나간 전처가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망치러 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거칠게 잔을 내려놓으며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다 끝난 마당에 질척거리게 굴지 말고 당장 나가. 경호원들 뭐해. 이 여자 당장 끌어내지 않고. 민혁의 고함 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지만 윤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경멸이 동시에 담겨 있어 민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윤희는 경호원들이 다가오자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녀의 위험 있는 손짓에 경호원들은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희를 회장 대행으로 모셨던 사람들이었기에 함부로 그녀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민혁을 향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민혁 회장님, 드디어 원하시던 대로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셨군요. 저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 왔습니다. 윤희가 내민 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민혁이 저지른 불법 자금 집행 내역과 지수의 횡령 정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의 사본이었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민혁의 앞을 가로막으며 나섰습니다. 어머, 언니 정말 추하다. 이제 와서 무슨 선물을 준다고 그래요. 우리 오빠 마음 돌리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꿈 깨세요. 오빠는 이제 저랑 결혼할 사이라고요. 지수는 윤희를 자극해 그녀가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만들고 미친 여자 취급을 하여 쫓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민혁의 팔에 매달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윤희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지수를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지수 씨 결혼 축하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신랑이 입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신혼여행 대신 구치소 면회를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윤희의 말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민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윤희의 손에 들린 USB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세진 그룹의 회장이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당장 이 여자 끌어내. 그는 발로 USB를 짓밟으며 광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발악이었습니다. 윤희는 짓밟힌 USB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민혁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이자 회개할 기회였지만 그는 스스로 그 기회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어 민혁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살려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욕망의 눈이 멀어 괴물이 된 낯선 남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혁, 당신은 오늘 왕관을 썼다고 착각하겠지만 그건 가시면류관이에요. 당신이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그 오만함이 결국 당신을 찌르게 될 겁니다. 부디 그 고통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의 그 어떤 소음보다도 강력하게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등을 돌려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지수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최 대표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작업 완료. 지금 막 해외 계좌로 송금 끝났어. 튀어.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다는 환희와 윤희의 경고가 주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혁을 버리고 도망칠 타이밍만 잡으면 되었습니다. 지수는 표정 관리를 하며 민혁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 여자가 헛소리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오늘 같은 좋은 날 기분 망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서 오빠 좋아하는 위스키 가져올게요. 지수는 민혁을 안심시키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윤희가 남기고 간 불길한 말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의지하며 어린 아이처럼 투정을 부렸습니다. 가지마. 너는 내 옆에 있어야지. 저 여자가 한 말 다 거짓말이지. 우리 사업 대박 날 거지. 그렇지. 술에 취한 민혁의 눈은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저도 제 살 길 찾아야죠. 지수의 마음은 이미 인천공항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민혁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녀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온 윤희는 기다리고 있던 김 실장과 마주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희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이 또 난동을 부리시지는 않았는지요? 윤희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예요. 그는 제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증거를 짓밟더군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김 실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쪽 라인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긴급 압수수색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최 대표의 사무실도 이미 경찰이 잠복 중입니다. 윤희는 차에 올라타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일 아침이면 세진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회사가 상처 입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돋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본사로 가주세요. 오늘 밤은 회사에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윤희는 오늘 밤을 꼬박 세우며 내일 있을 주주총회와 법적 공방을 위한 최종 리허설을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전이 아니라 세진그룹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윤희가 떠난 후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더 큰 목소리로 웃고 떠들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게다가 몇몇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웨이터를 불러 독한 술을 계속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들 왜 이래? 내가 성공했다니까. 이 강민혁이가 해냈다고. 그는 비틀거리며 무대 위를 오갔지만 그 모습은 광대처럼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술 기운이 오를수록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윤희에 대한 죄책감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지만 그는 그것을 애써 부정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화장실로 도망친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돈 확실하게 들어온 거 맞지? 나 지금 불안해 죽겠어. 서윤이 그 여자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수화기 너머로 최 대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돈은 세탁됐어. 근데 낌새가 좀 이상해. 사무실 근처에 짭새들이 깔린 것 같아. 너도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 공항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끄는 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고칠 새도 없이 핸드백을 챙겨들고 뒷문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민혁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지금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연회장 뒷문으로 향하는 순간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호텔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이니어가 꽂혀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사법 당국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나 윤희가 심어둔 사설 탐정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다시 연회장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기둥 뒤에 숨은 지수는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해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었고 그녀를 구해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없어 보여 절망스러웠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파티는 엉망진창이 된 채 끝이 났습니다. 만취한 민혁은 수행비서들의 부축을 받아 호텔방으로 옮겨졌고 지수는 도망칠 기회를 놓친 채 불안에 떨며 그의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에 널브러진 민혁은 잠꼬대처럼 윤희의 이름을 불렀다가 욕설을 내뱉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수는 그런 민혁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인간, 이제 너랑도 끝이야. 그녀는 민혁의 지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모두 꺼내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혼자서라도 공항으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호텔 로비와 지하 주차장 모든 출구가 이미 봉쇄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세진그룹 회장실. 윤희는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은 마치 심판의 날이 밝았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주주총회 시나리오와 검찰에 제출할 추가 증거 자료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부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지금 영장 발부받아서 출발합니다. 윤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전화를 끄는 윤희는 재킷을 걸치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사냥을 끝내고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눈을 뜬 민혁은 깨질 듯한 두통에 신음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았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수야, 한지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온 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찾지 마. 지수가 남긴 짧은 이별 통보였습니다. 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의 귓가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호텔 입구에 경찰차와 검찰 차량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은 윤희가 말했던 구치소 면회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진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듯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본사 건물의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로비는 이른 시간부터 몰려든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액 주주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으며 안전요원들은 그들을 막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정문 앞에 멈춰섰고 차문이 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서윤이었는데 그녀는 쏟아지는 비난과 질문 공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반면 강민혁은 지하 주차장의 비상 엘리베이터를 통해 몰래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호텔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지만 그의 몰골은 며칠 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충혈된 눈, 그리고 떨리는 손은 그가 느끼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 매달려 이번 주주총회에서 윤희를 해임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패배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승산이 있냐고 재차 물었지만 변호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곤란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대강당의 문이 열리고 민혁이 단상 위로 올라가자 장내는 순식간에 야유와 고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들은 물병과 휴지를 던지며 민혁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험악해졌습니다. 민혁은 마이크를 잡고 손을 들어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성난 군중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모든 책임을 외부 요인과 윤희의 탓으로 돌리려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일 뿐이며 이는 전임 경영자였던 서윤희 부회장이 저 몰래 부실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를 해임하고 그룹을 정상화시킬 강력한 쇄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주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장내는 더욱 큰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대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중앙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민혁이 준비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화면에는 세진그룹의 재무 상태를 분석한 적나라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대 한편에서 윤희가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장내를 순식간에 압도했고 소란스럽던 주주들은 그녀의 입에서 나올 진실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윤희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혁 회장이 방금 한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처한 진짜 현실이며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민혁은 당황하여 스크린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방송실을 장악한 김 실장과 보안팀은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민혁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리조트 사업 부지의 실사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조감도에 있던 화려한 휴양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와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주주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희는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이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회사 자금을 들여 매입한 땅은 개발 허가조차 나지 않는 맹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유주는 유령 회사이며 그 실소유주는 바로 사기 횡령, 전과가 있는 최모 씨입니다. 윤희의 폭로에 민혁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거짓말이라며 발악했지만 화면에 뜬 계약서 원본과 송금 내역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자료였습니다. 윤희는 민혁이 최 씨의 유령 회사로 보낸 자금이 다시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자금 추적표를 공개했습니다.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친 돈의 최종 종착지는 놀랍게도
한지수의 해외 비밀 계좌였습니다. 화면에 한지수라는 이름과 그녀의 계좌 번호가 대문짝만하게 뜨자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지수가 그럴 리가 없어. 저건 조작이야. 윤이 내가 꾸민 짓이지. 민혁은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주주들은 그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배신했다는 사실은 민혁에게 회사 부도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윤희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준비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한지수와 최 대표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멍청한 강민혁, 그 인간 완전히 내 손바닥 아니야. 돈 들어오면 바로 튀자고 뒤처리 따위 알게 뭐야. 감옥 가는 건 그 인간 몫이지. 지수의 도끼 어린 목소리와 비웃음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귀를 막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지수의 본 모습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끼며 혀를 찼습니다. 한 기업의 총수가 저런 수준 낮은 꽃뱀에게 홀려 회사를 말아먹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었습니다. 윤희는 녹음을 끄고 민혁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강민혁 회장은 경영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물론이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배임 행위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윤희의 선언과 함께 주주총회 의장은 강민혁 회장의 해임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투표는 진행될 필요도 없을 만큼 일방적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주주들이 즉석에서 해임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리며 강민혁의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무너졌고 그를 지탱하던 자존심과 권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실패한 경영자이자 범죄 혐의자일 뿐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민혁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민혁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자 그는 비로소 정신이 든 듯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나 나는 피해자야. 한지수랑 최 대표가 나를 속인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는 윤희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윤희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 들었어야 했는데 한 번만 살려줘. 윤희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민혁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애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기회는 수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때마다 내 손을 뿌리치고 욕망의 손을 잡았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그때는 인간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윤희는 단호하게 뒤돌아섰습니다. 민혁은 울부짖으며 끌려나갔고 기자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몰락은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민혁이 사라진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윤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남아있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썩은 환부는 도려내어졌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와 지지의 표시였습니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될 무렵 김 실장이 윤희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부회장님 아니 회장님, 방금 공항에서 한지수 씨와 최 대표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합니다. 횡령한 자금도 대부분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승리의 기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세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회장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앉아있던 그 자리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혁의 명패 대신 서윤희 회장이라는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패를 손으로 쓸어보며 지난 3년간의 고단했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시간들, 그리고 배신과 음모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각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TF팀을 당장 구성하도록 하세요. 오후가 되자 검찰청 앞은 민혁의 구속 수사를 보도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민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함께 체포된 지수와 최 대표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수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최 대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혁은 지수를 보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돈 내놔. 민혁의 절규는 공허하게 흩어졌고 지수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외면했습니다. 욕망으로 맺어진 관계의 말로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일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그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민혁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과거와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도심의 전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세진그룹의 사옥들이 저 멀리까지 뻗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윤희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냉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실의 불빛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리더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직은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야식을 들고 들어오며 윤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조금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건강 상하십니다. 윤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저는 괜찮으니 김 실장님도 어서 퇴근해서 쉬세요. 내일부터 더 바빠질 테니까요. 윤희의 펜끝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서명하는 서류 하나하나가 회사의 혈관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윤희의 눈동자는 새벽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독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신념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윤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진 속에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다시 올 수 없겠지만 그녀는 그 추억을 가슴 한구석에 묻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윤희의 시련은 그녀를 진정한 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생명이 움트는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진그룹 본사 회장실의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서윤희 회장은 썩어 문드러진 회사의 환부를 도려내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강민혁과 한지수가 남기고 간 탐욕의 흔적들을 지우는 작업은 고통스러웠지만 윤희는 묵묵히 그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세진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며 주식시장에서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다시 자부심이 깃들었고 복도에서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희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사회면 구석에는 한때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민혁 전 회장과 한지수 씨의 1심 선고 공판 결과가 짤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강민혁 징역 7년, 한지수 징역 5년. 기사에는 그들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태를 부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윤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덮고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과거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반면 교사의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는 아직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을 모두 비운 윤희는 비서실장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구치소였습니다. 김 실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굳이 직접 가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도 될 일입니다. 그 사람 얼굴을 봐서 좋을 게 없을 텐데요. 김 실장의 만류에도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끝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때 그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예의이자 의무예요. 윤희의 단호한 태도에 김 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와 한적한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길은 황량하고 쓸쓸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른 나뭇가지들은 마치 민혁의 현재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윤희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지난 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민혁이 사고로 쓰러졌던 날의 절망감, 혼자 회사를 떠안아야 했던 두려움, 그리고 기적처럼 깨어난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그 처절한 배신감까지 모든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차가운 재 덩어리 같은 무감각함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그 재를 바람에 날려보내고 완벽한 자유를 얻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감시탑이 주는 위압감은 이곳이 세상과 단절된 공간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윤희는 접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대기업 회장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한 명의 면회객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일반 접견실은 좁고 삭막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의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호텔 연회장에서 거만하게 소리치던 그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은 베쑥하게 말라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턱과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그가 이곳에서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가슴에 달린 수인 번호 4885가 그의 이름 대신 그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윤희를 보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자리에 앉아 인터폰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비굴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여보라는 호칭이 이토록 낯설고 역겹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잘 지냈어요. 건강은 어때 보여요? 윤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민혁은 울먹이며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윤희야, 나 좀 꺼내줘. 여기서는 하루도 못 살겠어. 밥도 짐승 사료 같은 걸 주고 잠자리도 너무 추워. 나 아직 환자잖아.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이러다 나 죽어. 제발 탄원서 좀 써줘. 당신이 말하면 판사도 들어줄 거야.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직 자신의 안위와 고통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런 민혁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예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탓해서도 안 돼요. 재판 과정 다 지켜봤어요. 한지수 씨랑 서로 죄 미루면서 싸우는 꼴 참 보기 좋더군요. 윤희의 차가운 일갈에 민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년 얘기는 꺼내지도 마. 다 그 꽃뱀 같은 년이 꾸민 짓이야. 나는 속은 거라고. 나는 억울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회사를 사랑했는지. 민혁은 끝까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를 가차없이 비난하는 그의 모습에서 인간의 바닥을 보는 듯한 혐오감이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혁 씨, 당신은 회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회사라는 배경이 주는 권력과 돈을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나를 버리고 그 여자 손을 잡았던 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에 대고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에요.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위자료는 당신 명의로 된 남은 자산으로 충당했고 당신이 회사에 입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곧 진행될 거예요. 아마 출소해도 당신이 돌아갈 곳은 없을 거예요. 민혁은 서류를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윤희가 자신을 구원해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확인 사살을 하러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야, 서윤희.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걷어줬는데 네가 감히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너도 천벌 받을 거야. 민혁은 수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교도관이 다가와 그를 제지했습니다. 윤희는 민혁의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눈물을 흘렸을 그 말들이 이제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혁 씨,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가 났던 그날 이미 죽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욕망의 눈이 멀어 가족도 회사도 팔아먹은 낯선 범죄자일 뿐이에요. 부디 그곳에서 남은 인생 동안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랄게요. 윤희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민혁이 유리를 두드리며 가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방음 벽 너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민혁의 뒷모습을 보며 윤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으로 삼켰습니다. 영원히 안녕. 구치소를 나오는 윤희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지수 역시 멀리 떨어진 여자 교도소의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들은 압수되었고 거친 죄수복만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 했던 그녀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긴 수영 생활과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기대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그들 두 사람에게만큼은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구치소 본관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폐부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에서는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이 차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댁으로 가시겠습니까? 윤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오후 업무를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요, 회사로 가죠. 다음 달 출시할 신제품 최종 리허설이 있잖아요. 제가 직접 챙겨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희는 태블릿 PC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세진그룹의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직원들이 있었고 실현해야 할 꿈이 있었습니다. 민혁의 그늘에서 벗어난 서윤희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대리인이 아닌 온전한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서윤희, 이제 진짜 너의 인생을 사는 거야.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윤희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강바람이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세진그룹의 사옥이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피땀 흘려 지켜낸 성이자 앞으로 그녀가 쌓아 올릴 전설의 무대였습니다. 윤희의 입가에 였지만 단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련은 그녀를 부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체가 이미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서윤희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불사조처럼 날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자의 복수극이 아니라 시련을 딛고 일어선 인간의 위대한 승리이자 자기 증명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잊게 되겠지만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하고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어낸 여성 리더 서윤희의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햇살 가득한 도로 위를 달리는 검은 세단은 거침없이 뻗어있는 미래를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